또 오늘 좀 보고 온 걸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전쟁 때문인 건 다 아실 거예요. 물가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한 30% 갑자기 올랐고요. 그래서 이미 오늘 보고 왔던 인테리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되게 비싸져 있습니다. 예전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도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아, 전용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용. 전용평당으로 보자면, 보통 한 15에서 17 정도. 요게 투룸 사이즈나 쓰리룸 사이즈는 제일 많죠. 원룸 사이즈는 아마 한 6에서 8평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평당 100 정도 넣으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플러스 20 정도가 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일부러, 어,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단톡에. 단톡에 드린 거 보신 분 1번. 그 단톡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아파트가 5구제곱미터까지는 안 되고 한 5, 3제곱미터. 5구라고 생각할게요. 비슷비슷하니까. 요거 정도인데 방금 그 정도가 4,5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플러스 여기서 이제 한 20%는 올라가요. 완전 비싸죠. 물론 진짜 깔끔하게 해놓긴 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돈 중에서 이제 뭐가 들어간 거냐면 앞뒤 샤시가 다 들어갑니다. 베란다가 큰 거 봤죠? 이게 통창이에요, 통창. 이 비용을 뺀다 그러면 여기서 한 1,500 정도 덜어냅니다. 그래서 1,500 마이너스 하면 3,000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0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기준으로. 안 남아요, 이번에. 4,500을 드리는 바람에 거기는 별로 안 남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좀 돼 있는 집이나 깔끔한 집을 골라내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이번에 황양님이 골라오신 거, 그거는 부동산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조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인테리어 별로 할 필요 없고, 도배장판 할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들었던 거 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골라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인테리어가 진짜 만만치 않은 비용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웬간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게 만드는 것까지 됐습니다. 특히 샤시는 완전히 잘 보고 가세요. 알겠죠? 물론 이것도 통창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중문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명 달렸는데 신발장도 다 짰잖아요, 새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 4,500대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거를 줄일 수는 있어요. 한 2,500대로. 샤시까지 포함한다 해도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빼버리고 본인이 직접 다 컨택하면 됩니다. 이해되면 1번. 그러니까 방산시장을 가서 이걸 이제 실제로 실행하신 분들이 있던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 타일이다. 보통 이제 타일이면 화장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타일 플러스 화장실로 해버리면서 얘를 갖다가 뭐 전번을 거기서 구해요. 방산시장에서. 얘한테 연락해가지고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철거 시공해주는 사람들을 구해서 이 철거 시공을 따로 전번을 구해가지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정 일정을 본인이 짜는 거예요. 1, 2, 3, 4. 지금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철거하는 비용 찾아서 처음에 1, 2일 잡고, 먼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페인트나 도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때. 그래서 철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타일하고 화장실 하시면 돼요. 또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느낌 아시겠으면 1번. 그 다음 요 화장실하고 타일 하면서 동시에 얘들 만질 때 주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에 싱크 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보일러가 소요가 있다면 보일러도 같이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철거는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좀 하고 나면은 이제 청소를 입주 청소를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 도배장판 하시거나 아니면 도배장판 하시는 분한테 대략적인 먼지 청소를 부탁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면 1번. 네, 이게 귀찮으면 턴키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귀찮으면 그냥 혼자 하시면 돼. 그 한 명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가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먹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 이 정도는 벌어야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공정을 이렇게 기획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1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봤잖아요. 여러분 성격들 중에는, 황량님이나 뭐 하는지님이나 원영님이나 이런 분들 다 개인적으로 실력 좀 되고, 공정 구성할 수 있고, 엑셀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작업을 언제 전화해서 시간을 어떻게 잡을지가 대략 머리에 설 겁니다. 그래서 요 공정 순서, 요런 것만 알고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잡아내기가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타일 화장실 한 다음에 뭐 줄눈 시공까지 한다 그러면 그런 디테일은 맨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줄눈 도배 장판은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해되면 1번.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천 정도가 절감이 가능하겠죠. 인건비에 플러스 내가 절감한 비교 단가. 근데 뭐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준 분이면 그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서울 경기에서 그분이 계속 일을 하실 테니까. 이해되죠? 그냥 귀찮으면 턴키로 맡기는 사람을 구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좀 인건비를 줄이는 분이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마 인건비를 나한테 줄여줬다 그러면 내가 소개한 다른 사람에게서 인건비를 얻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소개를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인맥이면 본인한테는 좀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대출. 지금 대출 때문에 다 두려워요. 다시 대출 때문에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새마을금고 은행장이 잠실 쪽에 있는데 그분한테 지금 다이렉트로 한번 더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방이 지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고려하세요. 서울은 지금 전방위로 다 막혔어요. 주담대 6억, 4억, 2억, 6 사이 룰 빼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사업자도 이제 안 돼요. 그다음에 지방은 된다고는 해요. 70에서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DSR을 또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용대출이 있거나 다른 대출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0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어도 50% 정도로 놓고 최초에 산정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거 이해되면 1번. 근데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대출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 공투할 때 안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래요? 1,000만 원씩 투입할 사람을 좀 더 모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가족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닌 경우도 많아서 네, 현금 여력을 좀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거는 P2P예요. 대부업체는 아닌데 개인이 대부업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2P 전화번호도 몇 개 알아놓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해놓고 가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해졌다. 이해된다, 1번. 옛날에는 이 정도 인프라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 정도 인프라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명도 물어보시는 분 계셨죠? 이거 황량님 물어보셨나? 지금 최근에 제가 명도를 해결한 게 몇 개죠? 강동, 양재, 인천, 충주. 이게 다 최근입니다. 또 있나? 뭐 일단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 명도의 철학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은 뭔가요? 그냥 사람 내보내는 건가요? 사람 내보내는 거 위주로 가르치신 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들이대가지고 막 쫓아내는 식으로 합니다. 그거 자기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철학은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이거 어떻게 고민하시면 되냐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고민하세요. 그러면 요 방법들이 1, 2, 3, 4가 본인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물어보는 거에 따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알려주세요. 두 번째가 소통입니다. 두 가지로 구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향대로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제가 경험한 거에서 불러드릴게요. 정신 이상이 생겨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만난 사람은 저장강박하고, 이거 뭐야, 조현병 뭐라 그러죠, 이거? 정신분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해되면 1번. 정신분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문맹이거나. 지금 안부님은 지금 문맹이신 분을 만났대요. 특히 이거 LH 전세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냐면, 제가 45세 이후에는 사회성 뇌가 급격히 퇴한다 그랬죠. 전전두엽 피질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일단 공감 자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를 입힌다라는 거에 인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자리에 노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노인들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불쌍하고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도 소통 안 되는 것 쪽에 좀 넣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어느 정도 노인이어야 되나요? 요즘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정신이 노인이에요, 정신이. 40대여도 노인의 사고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꼰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예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운에 맡기세요. 비중으로 따지자면 소통되는 사람이 8이고 안 되는 사람이 2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사람 때문에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대다수는 8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다수는 해결이 된다. 요 방식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적인 면으로 해결하는 거나 두 번째는 감성적인 면으로 해결하는 것. 지적인 면으로 해결되는 사람은 절차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필요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지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된다, 1번. 예전에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아니에요.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찾아봐요. 그럼 여러분이 뭘로 깨면 좋냐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실무에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이해되면 1번. 그러면 그럼 제가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질문을 모아다가 제미나에 넣어가지고 PPT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으면 이 부당이득금 소송이 안 써져 있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소송의 상대자 피고를 바꾸지 않으려고 해놓는 조치인데 오히려 이게 더 어, 법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데서 제한이 돼가지고 그 가처분을 풀고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중적으로 노동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저는 그냥 가르칩니다. 가처분 하지 말라고.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무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공지능이 알 리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 거 해결할 때도 이 사람이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항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항소를 채권자에게 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감정가에다가 이렇게 항소를 하면 법원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넘어가서 이것도 3심 절차까지 쭉쭉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있구나, 이게. 쌍문동이었죠. 쌍문동은 지금 항소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인천건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채권자가 항소를 했길래 이 채권자한테 다시 법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행법에 있어서 본인의 항소가 아무 이유도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집행 속행 신청서까지 냅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바로 넘겨버리고 예납금을 납부해버려요. 그리고 요 영수증도 출력해서 캡처로 보내주고 이 속행 신청서와 결과 나와 있는 모든 절차가 나와 있는 그 소송 접수, 부당이득, 인도 명령, 인도, 부당, 속행, 원, 투, 쓰리. 요거 전부 다 캡처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죠. 이해되면 1번. 그래서 이분이 항소 이유서를 낸 걸 보니까, 이의 신청한 걸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해놨어요. 뭐, 감정가가 너무 부당하니 항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우며, 인공지능만 보고 이렇게 쓰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 절차는 다르게 흘러가요. 강제 집행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 요거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해되면 1번. 이해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인천 거, 쌍문동 거 했고, 양재 거 한번 볼까요? 양재 거가 어떤 거냐면, 요 사이즈입니다, 요거. 굉장히 지적인 분이었어요. 이분은 양재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젊은 분이었어요. 98년생인가, 97년생인가 그런데. 젊은 분인데 너무 꼼꼼한 법 절차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나 이런 것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전부 다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협조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까지 얻어냈냐면 월세를 사용하는 동안까지 다 냈고요. 선납으로. 6월까지 사신다 그래서 지금 6월 3일까지 월세를 한꺼번에 선납하셨고 관리비나 이런 거 싹 다 내셨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잘 협조가 된 케이스. 그다음에 감성에 호소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같이 가서 보셨다시피 이제 강동에 아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축업자입니다. 조폭같이 생겼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이 봤던 사람들 중에는 지적인 분을 좀 드물게 만났고요. 거의 감성에 호소하면 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의 불안 포인트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되게 막 전략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무조건 돕는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분이 아내에게 미안해가지고 문 두드리는 것도 싫어하면 여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아내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함부로 방문하지 않겠습니다를 약속한 다음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예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파, 환자야, 딸이 아프거나 뭐 아내가 아프거나 뭐 아픈 사람들이 집안에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119 연결 꼭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뒤로 119 연결해가지고 이걸로 해결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면 1번. 절차 설명하는 건 기본이고, 그건 우리 기초반때 다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119에 연결해 둔 다음에는 이 119에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주거복지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시청에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과 혹은 주택과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경매를 갑자기 당하는 사람들의 임시거처, 쉘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임시거처를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운영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1280% 늘었다 그랬죠. 매입 임대 예산이. 매입 임대 예산이 늘어서 지금 허그가 경매 나온 많은 물건들을 빌라나 다가구를 전부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현장에서 보시죠?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정신이 조금 그 문제가 있으신 노인분입니다.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분. 알겠죠? 이분들을 공략하는 방법은 최근에 이제 알아낸 것들 중에 하나고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온 분이라면 경찰이나 법원에 가본 경험이 매우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그러면 마치 법원하고 관련이 있거나 본인이 이런 공문을 발부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좋습니다. 일단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보이면 좋아요. 얘기로 먹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먼저. 증거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가 인도 명령을 접수하면 이 사람한테 송달이 되잖아요. 송달이 뭐 2, 3일 내에 된다 치고, 뭐 아니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소장이 송달되는데도 한 2, 3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대체적으로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며칠 날 도착할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전날이나 그날 딱 당일날 문자를 보내놓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이러한 사유로 캡처 찍은 요것이 도착을 할 건데 요거 받으시면 이후에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 믿음이 하나 딱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되게 순해지십니다. 이해되면 1번. 저는 약간 이걸 지칭하고 싶은 말이 본인이 계속 그렇게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으로 꽉 막혀 살아왔던 건 그 본인만의 신념 체계 내에 있는 거죠. 신념 체계 내에. 그럼 그 신념 체계는 누군가에게 권위에 순응하거나 복종했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반동적 현상일 건데 그 권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권위를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과 증거를 통해서. 이해되시면 1번. 이거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빠지게 되는 이단들입니다. 사기꾼들이고. 어떻게든 처음에 믿게 합니다. 호의로 접근하든 여러 번 반복된 뭐 밥을 식사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 나이대에 이유 없이 무료로 뭔가를 자꾸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아닌 관계는 비즈니스이거나 접대예요.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까지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약간 잘못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알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권위를 설계해주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약간 그 신천지나 JMS 이런 애들이 포교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따온 겁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뭐냐면 믿음과 권위를 주기 위해서 가짜를 동원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으면 주변에 6명을 그 사람이 원하는 어, 관심사로 세팅합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법에 관심이 많아. 그럼 변호사, 법무사,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권위를 만들죠.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나중에 고수가 돼서 연기를 조금 잘 하신다 그러면 임장 같은 거 방문을 하셨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에서 뭐 조사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잘 통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읍소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열고 막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대답할 수 있고 응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셔가지고 신분증 보여달라거나 네 소속이 어디야 나오기 시작하면 조용히 튀세요. 이해되시면 이거. 그거는 조금 잘못 꼬이면 진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알죠? 이거 해결됐을까요?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진짜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황량님 좀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임차인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였죠? 안부, 안부. 안부는 왜 물어봤을까? 재개발에 지금 LH 임차인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런 거죠. 맞아요? 지금 집이 썩어 있었잖아요. 10억짜리 집이 아닌 것 같잖아, 보면. 1,000만 원짜리 집 같던데, 보니까. 그죠?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외벽 누수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외벽 단열재가 없으니까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곰팡이 피어가지고 환기 안 시켜주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래 비워놨을 경우에. 게다가 또 임차인이 문맹이라 그러지. 이제 좀 미치겠죠, 이제. 임차인이 있냐 없냐가 재개발 구역에서 어떤 물건에 유의미한 차이를 끼치느냐? 그런 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안부는 자기가 겪은 게 다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경험에서 너무 큰 타격 데미지를 입어버렸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임차인이 없는 게 사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할까요? 임차인은 없는 거 사는 게 좋죠.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야. 뭐라고 할까? 은행입니다. 은행. 여러분이 임차인을 은행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은행 대부업체? 그래, 은행보단 대부업에 가깝네.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안 보면 이것만으로도 좀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무이자 대출은 많이 받고 싶죠? 기본적으로 생각했잖아요. 무이자 대출은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10억짜리를 살 때 7억짜리가 껴있으면 좋지. 내 돈 3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세상 모든 건 다 비슷한 무게와 비슷한 비중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7억은 상환해야 돼요. 이 상환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 근데 이 상환할 때가 보통 집값의 하락기랑 맞물리거나 규제랑 맞물리거나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중간에 매도하려면 세입자를 크게 맞춰 놓는 게 좋아요. 안부님 저걸 묻고 싶구나. 저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전세가 많이 끼어져 있는 건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좋을 땐 어떻게 좋아요? 중간에 팔고 나올 땐 좋습니다. 들어가는 차익이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볼게요. 5억 전세 들어있어요. 하나는 7억 전세 들어있고 모든 조건이 같아요. 근데 10억의 매물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자, 여러분은 5억 전세 들어있는 거 사시겠어요? 7억 전세 들어있는 거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부님 정답이라는 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정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과 계열 출신이에요. 수학을 주로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순서나 단계를 거쳐가지고 선생님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오늘도 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듣고 어떤 책부터 읽고 어떤 강의부터 들으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없죠? 그 없는 거 아시겠죠? 이를테면 수학처럼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점들의 집합인 선을 이해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선으로 이루어진 원을 이해하고 그 같은 거리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직사각형이나 뭐 이런 것들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뭐 돌리면 또 적분해가지고 뭐 면이 되고 입체가 되고 이런 것들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게 수학적 설명 방식이라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일어나는 변수들은 설명이 불가능한 걸로 시작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과 계열까지 나왔는데 공부를 잘했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일수록 모든 게 절차대로 순서대로 흘러가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해 오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때쯤엔 우리는 알게 되죠. 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렇구나. 매 건이 다 다르구나. 역시 그 안에 사람 때문에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쉬울 때도 만나고요.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만납니다. 그래서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마치 수학의 큰 수의 법칙처럼 반복되어 가면 비슷한 평균치가 본인에게 설정되는 것일 뿐이지 순서대로 나와지는 건 없어요. 맞아요? 이해되면 1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되냐면요. 임차인이 있고 없고는 그 당시 내 상황에 유리한 대로 결정하면 돼요. 안부가 빨리 팔고 싶잖아요. 그럼 LH 전세 나갔잖아. 그러면 난 빨리 팔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LH 임차를 받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예쁘게 꾸며가지고 전세금을 높게 받아버리세요. 이해되면 1번. 그러면 실투금이 들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다른 매물보다는 그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방금 똑같이 얘기잖아. 5억하고 7억 중에 어떤 거 살 거냐. 그러니까 7억 든 거 산다며. 나중은 몰라. 2년 뒤에 뭐 전세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한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세금이 오를 때입니까? 떨어질 때입니까? 오를 때잖아. 이건 알잖아요. 다만, 빌라는 조금 다르긴 해요. 빌라는 원체 사용 가치가 낮아가지고, 지금 용산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6천이나 막 7천이나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집은 20억짜리, 30억짜리 나오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많은 걸 지불하지 않아. 이를테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뭐 30억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전세는 굉장히 낮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의 전세가 잘 들어오는 지역에 가시면 되는데 서울은 그냥 다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만 낮아질 뿐이죠. 근데 은지님 질문 단계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한 명의 마음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쁘게 꾸민다는 게 제가 말하는 그 단기 임대나 막 이런 것처럼 오늘 밑지님이 한 것처럼 꾸밀 필요는 전혀 없지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셔야지. 이를테면 A4 한 장에다가 광고지를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요즘에 인공지능 다 도와주잖아. 미리 캠퍼스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같은 거 집어넣고 외벽 공사, 단열 시공, 향후 곰팡이 생길 가능성 적음, 누수 공사 이런 거 해가지고 딱딱딱딱 박아놓고 부동산을 나눠주면서 이걸로 홍보해 주세요 하거나 이거를 당근에다 한 번씩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들에서 연락 오거나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죠. 피터팬에도 올려보고 전세금이 싸니까. 그래서 저는 피터팬에서도 당근에서도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서울은 쉽습니다. 지방은 잘 안 구해져요. 지방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해되면 1번. 당근을 서울 수도권만큼 지방은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은 진짜 거의 쿠팡만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어쩌면 지방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물건 자체가 적죠. 사람 자체가 적게 사니까. 맞죠? 그리고 뭐 수도권처럼 연계성이 강화돼 있어갖고 울산의 물건을 부산 사람들이 사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도권은 엔간하면 조금 많이 멀어도 거리 확대해놔도 그냥 이동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그 성남에 있는 건 제가 아예 공실로 비워놨잖아요. 그 워터파크.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 가면 진짜 기절해요. 여러분 누수 들어오는데 살겠냐고 여기. 방이 13개면 뭐해. 이거 풀로 돌리면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이 누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포기하는 거야. 재개발만 놓고 그냥 슬럼가처럼 비워놓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슬럼가로 비워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이해되면 1번. 그래서 들어가기가 겁나고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어떤 범죄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지역이 보이면 그게 핵심 급지 중앙에 있어. 그러면 더 좋아하셔야 됩니다. 재개발은 그런 걸 사는 거라서. 알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안부님이 저런 거 보내줬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 마천이 여기 빨리 가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몇 달 비워놨다는 이유로 집이 그렇게 바뀌어버릴 거면 진짜 외벽 공사부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게. 봐봐. 좋은 거예요. 그 안부는 운이 또 잘 붙은 거야. 잘 산 거예요, 저 지역은. 알겠죠? 저런 데가 많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부상 불일치 질문하신 분 손. 아, 순두. 공부상 불일치는 해결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해결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라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쓰세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의 변경 사유 있죠.
그냥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하셔도 돼요. 남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겠지만 이종호님 아실 거예요. 종호님이 청주 물건 들어갔을 때 제가 토지대장상에 그 사람은 뭐가 냐면 층수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등기부에 층이 안 나와 있어. 안부님은 이걸 왜 물어본 거예요? 주제가 뭔데 이건? 아, 토지가 그건 지상권이고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네.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마이 옥션이잖아. 마이 옥션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옥션원 갖고 있는 사람 검색 한번 해봐요. 옥션원 캡처 한번 줘보세요. 마이 옥션 진짜 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경매 대상 토지 제외, 제외라고 나왔네? 오, 그러면 토지가 제외된 거네. 가격도 싸네요. 안부님 궁금했으면 이거를 지상권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것부터 설명할까? 순서대로 갈게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변경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하셔도 돼. 지금 물어볼게요. 안부님이 얘기해준 저 토지가 없고 건물만 있는 거. 저거는 토지 대장 변경 가능해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땅이 빠져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안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단계에서 안 하시는 게 좋다. 알겠죠? 저런 건데 설명은 드릴 거예요. 오, 안부님이 지금 질문 단계가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자신감이 생겼나요? 그런데 종호님한테 도와드렸을 때 층수 표기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1, 2, 3, 4, 5, 6간 등기부에 7층만 빠져 있어. 표기가 뭐 5구제곱미터인데 84로 돼 있어. 이런 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의 기입 실수죠. 전산으로 된 게 언제부터 전산으로 됐냐면요, 여러분. 2000년부터 전산 작업을 시작해서 10년 걸려요, 10년. 2010년쯤에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류로 남겨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수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랑 일치하지 않는데요 하고 공무원에 전하면 이건 바로 바꿔줍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등기부는 바로 바꾸기는 어려워요. 이게 공무원의 오류가 명백하면 공무원이 정정 표시를 하고 정정 등기를 해주는데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정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이해되면 1번. 등록 면허세 납부하고 7,200원. 그리고 이 등기 신청 바꿔주세요 하는 거 말소 등기면 4,000원 이렇게 추가로 내서 건당 접수니까 18,000원 추가로 내고 네. 아까 건물 제외라고 토지 제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가격이. 이제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이해되면 1번.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정정 등기해야 되는 게 만약에 소유권이 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이를테면 아파트가 구축인데 구축 아파트가 토지 별도 등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이면은 대지권 미등기니까 괜찮은데 토지가 별도 등기로 돼 있으면 얘는 뭔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빠뜨리고 한 거죠. 이해되면 1번. 이러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축 아파트잖아요. 20년, 30년 지났잖아. 그러면 지금 표지 별도 등기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 구축 아파트에 토지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대지권 등록부의 대지권 비율로 각 세대, 500세대면 5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 2000세대로 나눠져 있겠죠. 1000분의 1, 500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0분의 1, 1000분의 1 대지권 비율 설정할 때 이 구축 아파트가 빠졌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바꾸려면 나머지 세대에 있는 면적도 다 바꿔야 되죠. 요거 이해된다, 1번. 자, 그럼 여러분이 500세대 중에 이 사람 빼고 나머지 499세대 산다고 칠게요. 이거 해줄래요? 동의서? 그냥 너의 토지 비율을 위해서 내 거를 깎아도 돼. 해줄래요? 쉬울까, 이게? 판결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받아서 더 크게 나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토지를 제외한 거였죠? 토지 제외, 건물만 나와 있는 물건이었어요. 다가구. 안부님이 주신 거. 그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 지상권 아는 사람 1번. 잘 모른다 1번. 자, 법정 지상권은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법정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만 있는 사람들이 토지 위에서 그 뭐, 임대나 자기가 사용하는 거나 수익하는 거나 처분하는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규정된 권리입니다. 대략적으로는 한 30년 정도 보존돼요. 임료는 아주 작게 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은 토지를 사는 게 나아요? 건물을 사는 게 나아요? 유익한 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다고 유리할 것만은 아닌 게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토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오죠? 입주권. 맞아요?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도 하나씩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토지에 있음에도 토지주에게도 하나, 90제곱미터 엄청 클 거니까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될 수 있지. 얘한테도 입주권이 나오고 얘한테도 입주권이 나오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사실 재개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으로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된다, 1번. 이거를 제가 시도했던 덕소 쪽에 한강변에 바로 붙어서 한강에 10m, 20m 접근 가능했던 약간 조립식 건물에 가까운 2층 집이 지어져 있는 그 건물을 제가 8,700만 원에 입찰을 했다가 200만 원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거기 지주택 추진하는데 뺏긴 거. 그 사건입니다. 이해되면 1번. 토지 소유주는 9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광주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사람이 임료를 신청하거나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건물 철거 명령 소송을 내리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철거 명령이 가능한 건 어떤 때고 가능하지 않은 건 어떤 때냐? 철거 명령이 가능한 건 근데 어차피 철거 명령 신청은 다 할 수 있어요. 토지 주면. 내 토지 위에 건물 지어주는데 기분 나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해버리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지상권 어떻게 성립하냐? 지상권과 수목 이렇게 나와요. 등기부에는. 나는 등기부에서 지상권, 수목 이런 단어 본 적 있다 1번. 아, 다 본 적 있네. 뭐예요, 그게? 어떨 경우에 성립해요, 여러분? 빈 땅 토지에. 그냥 토지에 이런 단어가 언제 기록되나요? 아니. 지하철은 구분지상권이고. 이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안부님이 지금 마이옥션 캡처 사진을 줬잖아요. 안부님이 준 캡처 사진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 안부님이 준 건물이 지상권 건물이에요? 이해되면 1번. 근데 왜 저는 보지도 않고 등기부를 떼보지도 않고 저거 지상권 성립한다고 바로 판단을 내릴까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만 더 가봐. 건물을 지었으니까 해서 한마디만 더.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야지 성립하는 게 법정 지상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건 이론이야. 실무에서는 건물 지었으니까 한 단계 더 나가요. 그 상위엔 뭐가 있어요? 토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 등기부에 왜 자국이 남아요?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 등기, 토지 등기 따로니까 자국이 안 남아요. 다가구면, 아까 거 다가구였잖아. 다세대 아니잖아. 다가구면 토지 명의 따로, 그렇지. 정답입니다. 토지에다가 지을 때 반드시 대출 받아요. 50%까지 나오거든. 여러분, 빈 땅을 여러분이 하나 샀다 그래 쳐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거나 여러분 좋은 사람들 다 모아서 살고 싶을 때 건물 하나 짓는다 칩시다. 자기 돈으로 할래요? 뭐 건축비 한 20억 나와. 다 그거 자기 돈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토지를 담보로 10억 정도는 받고 할래요? 어떤 게 유리해요? 게임상. 이해되죠? 이제 금숙님 이제 고수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대출을 하게 되면, 우리 등기부 다 배웠잖아요. 어디에 기록돼요? 빈 땅에 복숭아 나무 하나 지상권도 같은 경우인가요?
아니요. 복숭아 나무는 수목이라 부르지. 지상권이라고 안 불러요. 지상권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다 붙이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복숭아 나무를 수목지상권이라 부를 수 있긴 한데 그건 지상권을 통상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아니야. 알겠죠? 네, 설명됐죠, 방금. 그 외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토지 위에 뭐가 올라가 있기만 해. 건물 포함해서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로 통용되어 부르는 지상권은 건물 지상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말을. 나무는 잘라버리면 되는데 뭐 그거에다가 그 저런 권리까지 붙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순두부님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 등기부 다 배웠으니까. 네. 을구에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을구에 기록이 될 때 아직 건축물이 올라올 때예요? 올라와 있지 않을 때예요? 50% 대출은. 안 올 때죠? 건축물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은행 사람들이 토지 위에 뭔가 올라올 거를 예상해서 적어 놓을 수 있는 문구가 뭘까요? 그게 지금 저기 순두부님이 말한 토지 위에 그 어떤 뭐 블라블라 건물이든 수목이든 뭐든 뭐 그 외 지상권이든 성립할 수 없다 혹은 뭐 그걸 성립할 때는 은행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 놓는다고. 이게 문구가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시면 1번. 여기 이해돼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경매를 하다가 등기부를 샀다 보면 이 말이 기록돼 있을 거예요. 원래 토지였는데 건물이 올라갈 때 일부 설정된 권리에 이게 있으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 걸로 봅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향후 물건 검토를 하실 때 을구만 보는 거야, 을구만. 을구만 보고 아, 여기 지상권 설정 돼 있네. 거기 아마 또 등기 원인은 지상권 설정이라고 써 있을 거거든. 이 지상권 설정이 돼 있잖아. 지상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최초에는 이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같았다는 증명이 되고 이 이후에 토지하고 건물이 바뀌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대금을 지급 안 하네. 그래서 건물 등기를 보통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 이 사업자가 쳐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건물이 바뀌었지. 아니면 그 사업자가 이 건물만 살 사람에게 따로 넘겨버린 거지. 건물 가격 조금만 받고, 공사비만 받고. 이해되면 1번. 주로 이제 중간에 토지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나 상속이 일어나 증여가 일어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둘이가 이제 이 주인이 달라졌죠. 이럴 때는 건물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도 없거니와 토지를 또 함부로 처분하기도 어려워. 이 애매한 권리 사이에 성립하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이해되면 1번. 저는 이런 게 경매에 나올 때는 법정지상권에 들어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팔리진 않겠지만 아주 싸게 사서 핵심 급지에 혼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 때는 지상권 뭐 다가구나 빌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면 1번. 그래서 요걸로 수익을 낸다고 유명해진 선생님들도 옛날에 있어요. 근데 이런 특수 물건만 갖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자주 나오나 이런 게. 이게 또 그 사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나.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 지금 인터폴의 수배를 받으면서 필리핀에 도망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건 토지 소유주가 대출을 받다 보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다는 거지. 팩트지, 팩트, 은지님. 대출을 받았다는 건 토지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잖아, 그냥. 토지 소유주가. 그게 등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거가 그 사람한테는 대출 받았던 거의 증명이고 은행은 자기 허락 없이 뭐비도 올리지 말라라는 설정이지만 이게 향후에 시간이 2, 30년 흘러버리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지상권이 설정된 적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이야. 라고 본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지, 판사가.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법정지상권을 성립해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법정지상권 토지에다 설정하는 거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건물에다 해요, 그거를? 지상권의 개념을 안부님, 지상권은 토지 위에 뭔가가 있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건물이 먼저 있어요, 토지가 먼저 있어요, 안부님? 그렇잖아. 건물에다가 지상권을 잡는단 말은 건물을 먼저 짓고 토지를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역처럼. 삼성역처럼 3층, 2층, 지하 1층, 2층, 3층을 먼저 하고 7층은 지금 그 기둥이 없다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난리가 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분이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은 성립 불가능. 토지 위에 짓는 거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지. 지상이잖아. 지하권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설명해 볼게요. 지하철이 왜 구분 지상권이에요? 이거 설명해 봐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상권이 성립했네. 지하철이 댕겨. 그럼 그 위에 지어 있는 아파트가 구분 지상권이 있대. 그럼 뭐예요, 이거?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지만 그 지하철 지나가는 거 위에 건물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지상권 아닙니까? 이게 법정 지상권의 성립이거든. 이게 이해된다, 1번. 이해돼요? 근데 왜 구분이에요, 구분? 왜 구분이야? 사실 이건 또 지하철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하권이잖아, 지하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실상. 네가 위에 있는 건물을 쓰는 대신에 지하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구분적으로 내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동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면 1번. 왜냐면 지어져 있는 아파트 밑으로 새로 지하철을 뚫는 게 아니면 애초에 같이 계획해서 그게 들어왔을 텐데 그럼 좋은 거잖아요. 아니고 구축 아파트여도 그 아파트에 안전진단 문제만 없다 그러면 바로 옆에 지하철 입구 생기는 거, 출구 생기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누르고 바로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 입구가 있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 강동구에는 9호선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아파트가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였는데 일동 문 열고 공영 출입구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지하철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철이 뚫린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면 1번. 근데 이거는 사실 심화반 재개발 중에서도 굉장히 심화된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강의해 본 거는 정말 처음인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초기 멤버들 데리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해 좀 쉽게 됐어요? 이게 제가 실무적 경험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니까 조금은 이해시키기 쉽게 설명은 드렸겠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이건 변호사가 판단해도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릴 만큼 어려워. 아니, 변호사들이 질권 설정한 것에 자동 배당 여부에서도 5대5, 7대3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참, 판사 마음대로 판결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뽐내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거들랑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어. 안전한 법정지상권 어디까지만 공부하시냐? 토지였을 때 대출을 받은 것만. 여기까지 1번. 노지는 뭐요? 이해한 거죠? 은지님 노지? 토지? 잘못 친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 가등기. 가등기는 제가 자주 얘기 들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실제로 매매 예약이라 기록돼 있어가지고 6개월 뒤에 제가 살 겁니다 하고 하는 경우가 드물다 아니면 많다. 네, 드물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등기를 친다? 이거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한테 제가 알아왔던 걸 여러분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렇지. 돈 받을 거 있을 때입니다. 대금 청산하는 거 받을 거 있을 때 가등기 걸고 가배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돈을 안 갚을수록 좋아. 안 갚으면 집이 내 거야. 이해되죠? 응.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어도 이게 배당 신청한 이후에 해결되는 거를 물어보신 손두부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되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여도 담보 가등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돈 받고 내가 물러날게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은 임장을 갈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사람 집 주소로 찾아갔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가등기권자한테 물어봐야 돼. 너 이 집 갖는 게 목적이야? 돈 받는 게 목적이야? 그럼 제 경험상 80%는 다 돈 받는 거니까. 난 돈 받으면 돼. 아, 그럼 지금 내가 줄게. 그럼 특수물건 경매로 바로 사버리는 거고, 소유권을. 진짜 좋은 아파트라면. 아니면 경매까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럼 경매까지 가긴 갈 건데, 너는 배당 받을 거 확실하지? 확인서 써줄 수 있어? 오케이. 확인 써줄게. 아니면, 배당 받는 거 맞다니까. 딴 말 하지 마. 이거 녹음해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신청할 때 소유권 주장을 안 하고
배당을 받고 나가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럼 담보가등기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그 사람이 영 불안해. 딴 생각 살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알려주면 되냐면, 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할 때 이거는 향후 경매 넘어갈 때는 담보가등기로 전환한다는 문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너 그거 특이하게 넣었니? 안 넣었니? 혹시 내가 그거 넣었는지 한번 봐줄까? 나 지금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질부라고 나오거든. 그 전문가야. 그럼 등기부를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보여줘요. 그러면 써 있잖아요, 거기에. 담보가등기 전환한다. 야, 써 있네. 일반적으로 네가 특약 넣은 거 다 안 빼고 먹고 잘 넣었다. 일반 양식대로 했네. 사긴 당한 것 같지 않아. 그럼 넌 돈 받은 게 목적이라 이거지? 그럼 이 담보가등기 실행할 거야, 안 할 거야? 난 담보가등기 실행할 거야. 배당 신청도 할 거고. 그래? 그러면 나 진짜 그냥 너 뭐 의심 안 하고 그냥 입찰한다. 오케이, 입찰해. 그러고 배당 받고 종료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순두부님은 뭘 올려준 거지? 볼게요.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지상권 설정이 돼 있고. 네, 전형적으로 이겁니다. 좋아요. 문구를 제가 까먹었었는데 이거예요. 목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이거. 요 말. 이해되시죠? 요 말이 들어가는 게 지상권이에요. 알겠죠? 그럼 지상권 설정을 왜 한다 그랬어요? 지금 순두부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13번 근저당권 설정해 놓은 전주 농업협동조합에서 이 농협에서 토지, 건물이 없는 상태의 나대지, 이 토지에다가 대출을 해줄 때 이 채권 최고액 3억 4천 8천, 3억 4,800에 대한 지상권 설정도 같이 해놓는 겁니다. 이해되면 1번. 그냥 이게 그냥 세팅 값이에요. 고마워요, 순두부님. 순두부님 덕분에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 안 해온 그 이 등기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없으니까 이게 설명으로만 듣기 얼마나 빡빡했을 거야. 맞죠? 제가 왜냐면 이 단어를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면 건물도 되지만 이 안에 창고 지어놓거나 가건물 지어놓거나 판넬 세워놓거나 비닐하우스 세워놓은 거 다 포함. 수목에서 수목이면 나무 하나 지어놓은 것도 다 포함. 이걸 통틀어 지상권이라 부르나 우리가 통용적으로 부르는 지상권은 건물에 해당되어 있는 거고. 오케이? 나머지는 지상권이라 부르긴 애매하다. 그냥 조그맣게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설정 등기일로부터 만 30년 설정했는데 지료 없음 이렇게 이제 기본값이거든요. 이게 기본값. 그죠? 그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건축물 등기가 딴 사람 이름으로 돼버리면 그때부터 법정지상권 성립이고 30년 동안 지료 없이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요것도 갱신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받아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사시는 것도 어떨까? 이거를 약간 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볼까도 생각 중이긴 해요. 진짜 돈이 적게 있는데 서울에 살긴 살아야 돼. 그럼 지상권 건물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시는 거지. 그리고 재개발되면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고 땅 주인도 받고 아름다운 마무리 훈훈하죠. 이해되시면 1번. 근데 이걸 갖고 비틀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라. 주의하시라. 그분들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알겠죠? 지상권 갱신 그냥 살고 있으면 돼요. 자동 갱신돼요. 30년이 지났잖아요. 자동 갱신됩니다. 알겠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지상권은요,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법정상 성립했다면. 그럼 건물 지을 수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 오케이? 부수고 건물 지어도 되냐는 말인가요, 혹시? 아, 이건 지금 건물이 없어요? 아, 이거 말소하고 지으면 되지. 근저당 상환하면 말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면. 빈 땅이면. 저는 위에 건물 있는 걸 준 줄 알았어요. 건물 있는 거가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등기부예요. 순두분이 이해되셨을까요? 나중에 어려운 거 하실 때, 아까 안부님 거랑 섞어. 순두분이. 안부님이 아까 마이 옥션에서 물건 보내줬는데 토지가 없었죠? 이해되면 1번. 다가구인데 토지가 없잖아. 다가구인데 토지가 없는데 등기부에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게 있어. 예전에 지었는데 이게 지상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 다가구에 있는 방을 낙찰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임대 주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1번. 토지주가 뭐라 할 수가 없어. 이미 지상권으로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것만 하라고. 근데 안부님은 왜 저런 것까지 찾아보지? 안부님 너무 멀리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 우주까지 뻗어가는데? 만약에 안부님이 저걸 받아서 다가구 운영을 잘 할 수 있으면 받아도 돼요, 저거? 저건 2억에도 낙찰이 안 될 거야. 1억대나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임차인들은 뭐 보증금을 많이 받지 못하지. 50에 30이나 50에 60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 꾸려. 그리고 은진님의 그 지식을 동원해. 막 예쁘게 꾸며 막 장난 아니야. 그리고 갖고 있다가 부가연 재개발이잖아요. 갖고 있다가 입주권 받는 거예요. 건물로만. 뚜껑도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나오지. 저게 이제 시장 시세에서 살려면 만약에 재개발 지정이 돼서 부가연 쪽이라면은 저건 비싸게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라면은 싸게 낙찰됩니다. 재개발 지정이 안 되면. 오늘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질문 이거 아니었잖아. 오늘 이 정도 질문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커버리네요. 6개월 반을 만들었더니 6개월 반은 너무너무 많이 성장을 해버리는군요. 아직 해본 적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리시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습기도 이제 이해되죠? 저게 사고 싶어지면 진짜 잘하게 된 거예요, 안부님은. 아우, 좋네. 땅 주인이 건물 치워 하면 아니, 그게 안 된다니. 그게 지상권이라고, 진님. 아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건 나중에 하세요.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30년간. 그리고 30년 지나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자동 갱신되니까. 그냥 둘이 사이좋게 나란히 처음에 지은 원재, 원시취득의 원재로 입주권 2개 받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돼요. 하나는 땅으로 받고, 하나는 건물로 받고. 오케이? 그 다음 배당 받는 거 여러분 다 알 테니까. 넘어갈게요. 공부상 불일치 물건. 이거 물어본 사람 있죠? 한계 호실 아까 쪼개기, 위반 가벽 설치하는 거. 이거 물어본 사람 누구지? 예,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어떨 때 부과되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됩니다. 위반이라는 거 딱딱딱 명시가 돼. 이러면 강제금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거 신고를 누가 하냐고. 그렇지. 아니, 가족이거나, 그냥 다세나 그런 건 모르잖아. 앞집에서 신고하거나 옆집에서 신고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고시원이나 뭔가 잘 나간다고 소문난 리빙텔이나 뭐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이런 거 만들면 주변에 경쟁 업체가 신고합니다. 아니면 여기를 에어비앤비나 뭐 단기 임대로 돌렸어. 시끄러워. 그러면 시끄러우면 옆집이 돌려요. 즉,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이제 샤인빌 사례로 가볼게요. 샤인빌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똑같은 101호인데 2개로 나눠가지고 출입문을 2개를 이렇게 달았어. 그래서 얘를 빌려주면 월세가 80만 원인데 2개로 쪼개서 60, 60을 받아. 그러면 120만 원이죠? 월세가 몇 퍼센트 증가했지? 모르긴 몰라도 한 40% 증가했네? 이해되시면 1번. 50% 증가했네? 역시 은진님 빨라. 월세를 50%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위반 건축물 맞죠? 확실하죠? 맞아요? 근데 이걸 신고해요, 안 해요? 샤인빌은 신고가 안 돼 있었어.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위반 건축물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나가서 조사할 여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의지도 없대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런 좋은 공무원을 만난 덕분에 양해님이 행부님이 양보하시고 양해님이 받으셔가지고 120만 원 월세는 그대로 수익을 누리고 있고 세입자도 그대로 계약 갱신해가지고 2억대 낙찰 받자마자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월세 전환 수익률이. 강동 천호역인가에서 한 100m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시는 행부님이 대단했고 그래도 이걸 또 행부님 믿고 들어가신 분도 또 대단했다. 이해되시면 1번.
이건 설명드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서 전화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정도는 바꿔준다. 그래서 호실이 500이라고 500이고 바뀌어 있는 경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겠냐면 집주인이 한때는 그 건물을 다 가질 수 있었겠지. 근데 집주인이 문패 붙이면서 헷갈린 거야. 101, 102, 102, 102, 103, 104 붙이다가 여기 명패는 여기 502랑 바꿔서 붙인 거예요, 그냥. 건물이 바뀐 게 아니야. 이해되면 1번. 이거를 앞에 500일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너무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구축 아파트 샀을 경우에는요, 앞에 그 레터링 다 그지 같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쁜 레터링으로 501호를 새로 제작한 다음에 거기다 새로 붙여요. 그럼 뭐 5층이라는 것도 새로 붙이거나, 빌라 낙찰 받으면 빌라 전면부에다가 간판 같은 거 예쁘게 멋진 레터링 붙여놓습니다. 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월세든 매매든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잘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해되면 1번. 그리고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 사면 그런 레터링 겁나 싸거든. 그러면 내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1, 2호 라인들을 허락받은 다음에 다 붙여주는 거야, 그냥. 다 떼고. 그러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깨끗해 보인다고.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해갖고 붙이고 뗄 수 있는 거면 그게 바뀌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주인이 실수로 그 레터링을 잘못 붙인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해결됐죠? 전입신고할 때 주소는요,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대로 가요. 알겠죠? 그리고 은지님이 질문한 것도 이해가 되네. 다가구는요, 주로 저렇게 레터링 잘못 붙인 건 다가구거든요? 은지님? 이해되면 1번. 다세대는 레터링이 잘못 붙어져 있을 확률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다세대는 만약에 잘못 붙었다 그러면 너무 구축일 경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낙찰 받은 다음에 레터링을 바꿔 그냥. 바꾸면 돼. 해결돼요. 근데 다가구는 주인 자체가 그냥 잘못 붙일 수 있어요. 공무원이 다가구는 확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는 대항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호실 표기 안 하고 그 주소지로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그 주소지 전입신고 날짜 순번대로 호실과 무관하게 대항력이 부여돼요. 은지님 이거 물어본 거 맞죠? 호실이 1층부터 5층까지 막 있어도 그 호실과 상관없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전입신고 날짜로 본다고요. 이해된다 1번. 이해되죠? 다세대는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그게 있어.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호실 표기도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단순 레터링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공무원이 놓친 거지 뭐 그런 거 확인을. 옛날에 대충대충 했으니까. 그래서 새로 지은 신축 빌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면 1번. 그 옛날 거 낙찰받으면 이제 그런 일이 좀 생기지. 근데 주로 다가구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아 이건 심한 내용인데. 그냥 하지 맙시다. 구분 소유적 공적 관계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러분 좀 많이 실력 올라가고 나서 합시다. 그 다음에 지방 재개발 입지 수요 분석. 이거는 물어보신 분이 이게 은진이 물어보시길래 아, 이 재민이가 너무 잘 만들어줘서 이거 지울까도 안 지웠어요. 이 비율로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광역시하고 중소도시를 놓고 보자면요. 광역시는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냐면 어, 서울 수도권에 붙은 건 어차피 인천이니까 인천 빼고 인천 경기 쪽 빼고 부산 대구 정도까지 광주도 빨리 가는 편이긴 하다. 이 정도 하시고요. 중소도시는 웬간하면 재개발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해되시면 1번. 음. 미분양 나는 곳이 거의 발생하는 지역이 중소도시 여기서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재개발이 수익성이 워낙 낮고 집값 변동이 없다 보니까 신축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해되면 1번. 그럼 광역시는 안 그런가요? 광역시도 위험해요. 지금 제가 부산 들어가고 지금 거의 철거 이주 단계에 와 있는데도 피가 안 붙잖아요. 부산도 이럴 정도면 대구도 뭐 유일하게 대전이 지금 좀 괜찮은 편이에요. 대전은 지금 수도권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는 피가 좀 많이 붙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안부님이 뭐 1년도 안 됐는데 막 1억씩 2억씩 오르고 이런 거가 광역시부터는 아예 안 생겨.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된다 1번.
10배 정도 속도로 올라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주요 핵심 급지가 1억씩 오른다. 그러면 광역시는 1,000만 원씩 오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타까운데 소득 수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거까지 갔으면 이제 재개발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희망차게 부풀어도 되는데, 주변 신축 분양가 대비한 가격 수준도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 언제 이거 다 지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 살겠어? 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던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거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건 아는데, 오른다는 건 사람들이 사러 오는 사람에 비해서 물량이 없어야지 오르는 건데, 사러 오는 사람마다 그냥 까갖고 내버리니까, 그때 버려버리는 물건이 계속 실거래에 잡히면서 안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서울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요? 서울은요, 물량이 나오면 누가 9억에 샀대. 근데 10억 살 사람이 계속 이미 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거래는 10억이죠, 뭐, 그냥.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압도적인 인구 비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재개발은 인구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인구는 선생님 서울만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 서울은 그냥 다 뭉쳐 있잖아. 지하철로 다 엉켜 있어. 서울 수도권 북부 빼고 남부까지 이어서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분당 판교도 재개발 빨리 가잖아요. 판교는 재개발이 없구나. 재건축밖에 없겠네요. 나중에. 이제 신도시니까. 판교 빼고. 분당은 재개발이 좀 있고요. 빌라 단지들이 있으니까. 안양.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여러분 안양 인덕원 쪽, 이 지금 건부님 계시잖아요. 안양 인덕원 쪽은 재개발 속도가 겁나 빠릅니다. 느끼시죠? 건부님 지금 들어가 계시죠? 건부님은 지금 안양 인덕원 쪽 특파원을 해주시면 돼요. 느끼시죠? 속도 엄청 빠르죠, 재개발. 아마 제가 보는 수도권 중에 여기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이런 데를 그냥 가시라는 거야, 이런 데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서울 가까운 쪽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안양 인덕원도 엄청나게 빨리 가고 피가 빨리 오릅니다. 성남보다 빨라요. 근데 왜 성남보다 제가 빠르다고 얘기하냐면, 어, 비율 때문에 그래요. 성남은 전체야. 안부님 이해돼요? 구성남은 아닌 데가 없어요. 구성남은 지도를 펼쳐봐. 손가락으로 찍어서 아닌 데가 없어. 그냥 다야, 다. 오케이? 그러니까 빠르기는 안양 인덕원이 더 빠르지. 안양 인덕원은 개발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개발되는 데가 더 적어. 비중이 훨씬 적어요. 이해된다, 1번. 근데 비중은 엄청 적은데 빨리 가. 그러면 사실 안양 인도권이 더 빨라 보이지, 느낌상으로는. 아마 아무리 구성남이 빨라 보여도 이거는 전문가들이 가서 자주 보는 사람만 빠르다고 느끼지, 밖에서 그냥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왜 저렇게 안 되냐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새 걸 올려도 여전히 계속 있어요. 맞아요? 이게 구성남을 자주 가는 사람은 이해가 될 거야. 예, 구성남 근처에 살거나 그쪽에 이렇게 베이스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꾸 아파트가 생기니까 진짜 빠르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아직도 그 스키 점프 다이 같은 높은 지역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언제쯤 다 되려나? 막 상대원 3구까지 가려면 언제 가야 돼? 막 이런 생각 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1번.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은지님의 질문을 받아서 해볼게요. 은지님은 이제 모르는 지방을 물어본다. 모르는 지방은 일단 1번 하면 안 돼요. 은지님께 제일 먼저 드릴 말. 모르는 건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에 도전하고 싶은 건 알아. 근데 이제 그거는 나이가 20대나 30대까지만. 40대 넘어가면 모르는 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진짜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거는 20, 30대에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실패해 보셨어야 돼. 그럼 난 지금까지 못 해봤는데 지금부터라도 아니요. 지금부터는 리스크가 너무 커. 그렇게 실패해 보는 건 자식시켜. 알겠죠? 그래서 서한은 20대 되기 전에 경매를 좀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18세 법정 연령 딱 되자마자. 아니면 이렇게 경매는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으니까 뭔가 재개발 쪽을 이렇게 하는 거를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 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알겠죠? 실패 막 해보라고, 그때는. 근데 이제 사실 45세, 뭐 40세 이렇게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좀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제 생활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게 될지 모르지만, 먼저 가는 사람한테 우리 다 모여서 아마 문안을 가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알겠죠? 너무 오래 보고 가야 되는 것 쪽에다 많이 재산을 몰아두시면 이거를 사용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지금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적절히 조절하세요, 적절히.
그래서 너무 컵만 키워가지고 거기를 채우려고만 애쓰지 말고 컵 사이즈를 줄여, 지금부터는. 그럼 조금만 넘쳐도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역치를 낮춘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은지님 그렇게 전환하시면 돼요. 재개발로 단타도 칠 수 있어요. 근데 은지님이 지금 마침 부산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지방 빼고 부산 광안리나 해운대 쪽에서 재개발 물건이 피가 아니라 실투금이 3천에서 5천 사이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서 산 다음에 1, 2천 붙여서 파는 거는 쉬울 거예요. 그런 단타를 해보셔도 됩니다. 투자금이 적으니까. 알겠죠? 모르는 지방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은진님한테는 우리는 서울은 익숙하지만 은진님한테는 서울이 안 익숙할 수도 있죠. 근데 서울이 더 익숙하신 분이야, 저분은. 지방분들보다 훨씬 서울을 많이 오시잖아. 하지만 여전히 제가 많은 지역을 아직 안 모시고 간 데가 많죠. 그런데 갈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방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어, 대장을 먼저 찾아요. 그럼 구성남 기준으로 우리 다 갔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가보셨죠? 구성남에서 뭘 기준으로 잡을까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우리 항상 거기를 가잖아, 일부러. 포레스티아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이해되시면 1번. 얘 최근 3년치, 5년치 변동 양상을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4억대에서 28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어느 단계에서는 또 좀 내려간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를 한번 보시는 거야. 세대순, 뭐, 속도든,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빨리 속도가 바뀌었으며, 단지 구성은 어떻게 특화되어 있고, 상권은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주변에 연계되어 가지고 퍼져가 가지고 만들어진 지금 13단지 있고, 산성구역도 지금 계속 다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확대 대생산된 지역까지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럼 비어있는 공간이 여기가 나오잖아. 우리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그러면 가보면, 여기도 찍어보면 여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 예측할 수 있죠. 얘 1타 갔고, 얘 2타 갔으니까, 뭐, 얘 3타 가겠지. 왜냐면 이쪽은 위례 쪽에 가까워서 이미 그 빈 땅에서 좀 지어지고 있는 쪽이 있어가지고, 재개발은 좀 그거 다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신흥이란 말이지. 신흥이 그 다음 빨리 가겠지. 신흥이나 수진 쪽이. 이해되시면 1번. 이렇게 보신다. 그 다음에 일자리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왜 제가 구성남을 자꾸 추천을 드렸었냐? 안양 인도원도 추천입니다. 애들이 일자리에 그냥 폭발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알겠죠? 평촌이 옛날부터 유명하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단기간에 물량 공급이 많았어요. 한 4천 세대, 5천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격이 좀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안양인도원은 사실 아파트로 진입하셔도 지금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포일동 같은 경우에. 여기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도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 호재도 다 있어요. 분당 나가기도 너무 쉽고 굴 다 뚫어놔가지고. 그런데도 여기가 한참 올라갔던 데에서는 아직 원가 회복을 못 했거든요. 요런 데 들어가시는 게 좀 추천드린다. 근데 내가 너무 대단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양재동에 명도 한 사람 있잖아요. 8, 98년생인가? 그분인데. 이 양재동에 명도 한 사람이 결혼해서 나가는 6월 달에 계약한 아파트가 포일동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은 진짜 역시 꼼꼼하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포일동이 지금 괜찮은 가격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신축 들어가시더라고. 이해되시면 1번. 기본적으로 교통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수요가 있는 곳. 티어가 탑 티어 아니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린 탑 티어는 못 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나 원베일리 못 사잖아요. 의왕도 좋죠. 좋아요, 은진님. 의왕은 어떻게 하시지? 의왕, 인덕원, 안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임장 갔어요. 이쪽은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과천도 가까워서 사실 본인이 과천 접근성이 높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네 개가 중첩되는 게 인더번호 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가 약간 고액 연봉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되게 중소기업들만 모여 있는데 뭐 산업 베이스로 한두 개가 들어와서 확장된다 그러면 좀 괜찮은 지역입니다. 물론 향후에 가장 좋아질 지역은 용인이긴 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반도체 그쪽 벨트를. 물론 여기는 전기 이슈는 있습니다. 전력망하고 용수 공급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로 만약에 이게 해결된다 그러면 용인 쪽은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뭐 구성역이 플랫폼 시티 이런 쪽. 알겠죠? 구성역은 제가 여기를 살려다가 저는 실거주를 여기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못 갔네. 여러 사유로. 이해된다 1번.
그 다음에 청약은 항상 살펴보시라. 재개발 들어갈 때는. 왜냐면 신축 아파트가 팔리고 있거나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있다가 그 향후 재개발에 활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가격이 언제 떨어졌냐면 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막 9,700억짜리 부도 한번 낼 뻔했잖아요. 재건축 분담금 안 올려주려고 그러다가 시공사랑 싸워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 있죠. 국가가 보증선 적 있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오래 안 됐어. 2년 전이에요. 이해되시면 1번 그거 그 사건 기억이 나요? 그때 옆에 옆집 주방 뷰 보인다고 막 조롱하고 그랬던 사건. 지금 2배 올랐잖아요. 이때 청약이 완판이 안 될 거라는 게 훨씬 압도적인 그 추측이었어요, 사람들의. 지금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요, 회상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분양 완판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1번. 13,000세대잖아요. 분양이 완판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 없죠? 그때 그렇게 완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인근 일대 마천이든 뭐 구성남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재개발 값이 피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해된다, 1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시기를 못 버텨가지고 하나를 팔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게. 다시 피는 금방 회복입니다. 왜? 파크포리온 분양 완판되고 2배 올라버렸잖아. 그럼 그 주변에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이, 야, 새 아파트 이렇게 된대. 그럼 이제 그거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수요입니다. 은지님 해결되셨을까요? 네, 은지님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은지님에게 낯선 지역은 수도권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하세요. 부산은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자기 사는 지역이니까 거긴 아는 거고, 서울 수도권 쪽을 너무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다가 어떤 킵해 놓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이미 마천 가지고 있는 안부도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실력이 점점 점점 늘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피가 한 방에 어떤 이슈 때문에 확 빠져버리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저는 오리라고 봐요. 왜냐면 인간의 일은 무조건 반복이에요. 저도 포모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무리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때 일순간에 그렇게 집약했으면 무너졌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같이 달리다가 무너지신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만 자꾸 눈에 띄니까 그런 건데 망하신 분들도 그만큼 있어요. 동일하게. 근데 그분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자랑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자산 규모가 많이 늘어가시더라도 여러분 억지로 드러난 게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면 1번. 이 자랑을 한다고 자기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니야. 인간은 근본 근저에 여러분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이제 수양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 자산 규모가 커진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심리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어떤 것들로 저렇게 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 인간은 그런 존재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1번. 다시 한번 추천드리지만 자산이 늘어가고 특히 주택수가 많거나 혹시나 명의를 달리한 걸 가지고 계셨거나 이러면 공개를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추천드려요. 부부 말고 부모님이나 형제. 부모님이나 형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멀어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나이 들면 겪어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김용남 정치인 뭐 저기 나와 있지만 보면 아픈 가정사죠. 20년 동안 누워 계신 어머니, 병간호 비용 혼자 간병이랑 다 감당하고, 근데 가족은 있고, 근데 여기에 불화가 있고, 회사나 뭐 대부업체 인수 같은 것도 뭐 문제가 있었대요. 이걸 다 드러내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 절대 정치를 안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 거가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한 명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하고 많이 사이가 좋으시다면 축복드립니다. 그거는 진짜 신이 허락한 어떤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면 1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연을 많이 아니까, 은지님 사이 좋은 거 알고, 주현님 사이 좋은 거 알고 아니까 그런데, 아닌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케이? 이건 이해되면 1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그죠? 99%가 다 가족과 형제 불화로 이런 경제적으로, 자산으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1%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자꾸 거울에 비춰보면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눈치 챙겨. 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재밌죠? 이거 이벤트성으로 할까? 진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모은 다음에 내가 저녁에 유튜브로 라이브 같은 걸 하는 거죠. 괜찮잖아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즉문즉답 라이브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쵸? 막 준비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좀 센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방송사고가 날까봐 고민이 있긴 좀 한데, 그죠? 수위가 세질 수 있잖아요. 이거 친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라이브도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수능 시험에서 제가 강사할 때도 수능 당일날 저녁에 바로 풀이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아무런 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선생님들이 가장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즉각 질문했는데 즉문즉답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멋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 수준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놀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느 한 부분은 또 빠져 있을 겁니다. 황영님도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아직도 이제 좀 초보스러운 부분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게 빡빡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로 막 앞서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한 분야는 아예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자꾸 자꾸 쌓여가는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배우고 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인데. 맞죠? 준비됐나요? 우린 다 그럴 준비 됐죠? 쌤, 법정 비사권 이해했어요. 그럼 건물 제외 토지만 나온 건요. 그거는 법정 지상권은 아니지. 그럼 토지 관점에서 그렇지. 지상권 성립되면 안 해야겠네. 1번. 하은지님. 근데 지상권 성립했는데 재개발 지역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요? 해야지. 해야지. 쌀 텐데. 지상권 설정돼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는 얼마나 평가절하돼 있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텐데. 근데 입주권 나오잖아. 묻어두기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런 게 만약에 나오면 공투 묻어두기 좋은 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봐요. 홍제동에 들어갔던 공투했던 홍제동 공투에 참여한 사람 손 1번. 서울 홍제동. 그지? 서울 홍제동 토지가 138제곱미터예요. 그러면 90제곱미터보다 48제곱미터가 많잖아. 맞죠? 그럼 입주권은 무조건 확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1번. 무조건 확보잖아. 입주권 무조건 확보인데 그 위에 건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는 국공유지 불화토지이기 때문에 임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위에다 사람들이 막 집을 지어놓고 피난민들 살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집이 다 지어져 있어. 그걸 제가 뭐 철거 소송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낸다니까? 법정지상권 성립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내면 안 돼. 하지만 기다리는 거야. 왜? 우리는 과치 묻어놨기 때문에 돈이 얼마씩 안 들어갔잖아요. 1억 3천인가 막 넘는 돈이지만 우리는 뭐 4, 5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냥 갖고 가서 입주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은지님?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봉투로. 맞죠? 이거 한 30명 같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때 같이 오신 분 엄청나게 큰 경험했죠, 진짜? 공무원이 진짜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해가지고 진짜 아침부터 우리 4시까지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맨 뒤로 빼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같이 들어온 사람 막 한 40만 원 차이였나? 얼마 차이 안 난 사람도 끝까지 같이 기다리고. 다 기억나나요? 그 하루 만에 등기 치는 거 보여드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뒤로 제가 다시는 안 하고 있는 거 알죠? 이거는 뭐 대출도 안 받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긴 합니다. 중간에 매도가 되면 매도할 때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90제곱미터 딱 맞춰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38 정도만 팔면 어떨까요? 한 분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38도 크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뭐 방법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있겠지. 가지고 가다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토지가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3년은 가지고 있고 3년 뒤에 팔 건데 그때면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나 있겠죠? 이해되시면 1번. 그때 또 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입주권을 입주권이 아니구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재개발 토지에다 묻어놓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재개발도 안 돼 있는 거에 묻어놓는 거는 그냥 아주 조금 작은 돈을 해야 되고
부가연 괜찮네요. 토지도 장기보유 혜택 있죠,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작됩니다. 거주만 없지. 토지는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보유는 있어요. 오케이? 3년 차부터 됩니다. 3년을 소유하고 있어야 시작돼요. 공제가.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질문 너무 훌륭하네요. 그리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요. 오늘 밑즈님 만나는데, 밑즈님도 질문 단계가,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여러 개를 해보고 1, 2년 지나면서 진짜 너무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했습니다. 야, 여러분, 밑즈님 언제 한번 만나면, 어, 누구누구 부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 이제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부르고 그런 거 안 하려고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 놓고, 눈에 띄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밑즈님 오라 그럴까요? 오고 싶어 하던데, 오늘. 온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라고 할게요. 아, 혜용님도 오세요. 그 큰곰님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은 아마 3시간은 밤새셔야 될 텐데. 큰곰님도 오시고, 종호님도 오라 그랬는데 시간 되면 온다 그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티타임이 점점. 이게 티타임도 그냥 강사님 또 부담스러우니까 뭐 준비해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때 뭐 그때 모이는 사람들한테 이슈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고 한마디씩 해보죠, 뭐.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메인 마이크는 그냥 제가 잡고 가면서. 괜찮습니까? 바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은행장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이유도 대출 상담소에 지금 몸을 다 꺼려요. 지방도 지금 몸을 꺼리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 황양님이 연락을 해봤는데 다 연락이 콜백이 안 된대요. 황양님 연락 됐어요? 하나라도? 연락 안 됐죠? 한 개도 연락 안 왔죠?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대출 상담사들이 이제는 많이 쫄았나 봐요. 회수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경매 매물이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가 쪽에 저는 버텼는데 못 버티는 분들 물건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해되면 1번. 현금이 있으면 경매하기 좋은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명의 있는 공투가 진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안정적으로 한 2, 3억 정도는 계속 되는 규모, 한 20명 정도만 모아볼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야 되니까, 챌린지를 오래 해오신 분들한테 먼저 여쭙고, 그러고 계속 모아볼게요. 여기 같이 모이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불만 없죠? 다 서로서로 존경하고 있는 분들 모여 있는 거잖아, 지금. 맞죠? 오래 챌린지 한 사람은 사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현 시장에서 상가 선택이 힘들지 않아요?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최저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대출도 잘 나와. 왜냐? 주택대출을 이렇게 전국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 대출 해주는 실적이 있어야지 은행이 먹고 사니까. 튀는 거 어디 쪽에 튀느냐? 꼬마 빌딩하고 오피스텔 상가가 지금 잘 나오면 대출이. 그래서 오피스텔도 완전 많이 떨어지면 오피스텔 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아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 잘 들어봐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시기별로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게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이제 캐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밑주님이 친구 오피스텔을 받아줬는데 시세 거래된 거보다 6천만 원 싸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세는 1억 8천 정도에 거래되는 걸 1억 2천에 받았어. 이런 거는 되잖아.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이해돼요? 잘 나가는 오피스텔이 잘 없는데 원룸형 오피스텔은 잘 안 나가는 오피스텔이 없고 아파트를 대체하는 오피스텔 중에 잘 나가는 것들은 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아파트만큼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가진 않으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경쟁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한 6, 7천 빠져버리는 게 나오면 그거는 괜찮지. 6, 7천 빠져버리면 원룸형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원룸형은 알겠죠? 그런 거 순두부님 잘 찾네. 그러니까 순두부님이 저기 빠르다니까 저런 게. 예, 5천씩 빠진 건 해도 돼요. 왜냐면 5천씩 빠진 거는 내가 들어가서 3천 빠진 가격에 내놓으면 나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런 게 경매로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저 가격으로 수렴해서 다른 가격들도 다 빠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하지 말라는 게 결국은. 장기 보유할 때 오피스텔은 저런 한계가 있어요. 경매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 오피스텔 가격이 다 내려간 상태로 거래돼요. 그래서 신축이 아니기만 하면 노년이나 역삼이나 이런 쪽 오피스텔도 2억대에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생기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가 부동산 기점으로는 최저가에 가까워져 있는 시점이에요. 전반적으로. 오케이? 이해되면 1번.
22년 겨울에서 23년 4월 초, 요 사이에 강남 노년 역삼, 그다음에 방배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게 전세가보다 싸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모아가지고 전세가 정도로 올려서 지금 파신 분들은 근데 그거보다 아파트 갖고 있는 게 수익이 더 많긴 해요. 제가 종호님 얘기도 많이 하지만 30개를 1년 동안 매매사업자로 거래한 가격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지키면서 안 팔았으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물론 이제 30개를 하시는 동안에 선생님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은 얻었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등가 교환입니다. 오늘 되게 미찌님이 명언, 멋진 말을 했어요. 자기는 운이라는 거가 절대 없대. 자기가 딱 힘들게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만 딱 수익이 발생하더래요. 항상. 항상 그래 와서 자긴 자기 인생은 그런 거라고 확신한대. 그래서 나 그거 너무 멋있다고 그랬어. 한 만큼 수익이 딱 생기는 거를 정말 오래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건 운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한 만큼 얻어진다로 바꾸시라고 했어, 생각을. 그럼 그 결국 에 운이 좋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요행을 바라는데 안 된대, 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 이게 생각의 차이잖아요. 양값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수정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좀 제가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조언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은지님,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지님이 지금 되게 긍정적인 거야. 나는 은지님처럼 저렇게 저 문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워딩은 뭐냐면 나는 절대 운이 없어서 한 것, 노력한 것, 시간 쓴 것, 내가 뭐 공부한 것 이상으로 수익이 나지 않고 딱 그만큼만 나더라. 요게 운 없다를 전제하고 뒷말을 하잖아. 그래서 요 사람 생각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면 좋겠어.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운이 좋은 거다. 역시 은지님은 참. 황양님은 안 돼. 황양님은 저 생각이 진짜 큰 필패가 될 거예요. 저거 안 돼요. 저런 생각은. 특히 티스러운 생각인데 저게 안 돼요. 이런, 굉장히 다른 게 다 부정적으로 흘러버린다니까, 진짜. 저런 생각이 들더라도 말로 내면 안 돼. 알았죠? 말로 내면 진짜 바뀌어버린다니까. 아니, 서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 알아요. 진짜. 아, 너무 재밌네, 이분들. 진짜 재밌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자꾸 주변에서 도와주면서 판단이 자기 지식과 경험이 아닌데도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그죠? 이유를 잘 생각해봐. 운이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하겠지만 자꾸 본인이 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휙씩 웃다가 피식 웃다가 반복되니까 진짜라고 믿게 되잖아. 그런 느낌? 그리고 은지님도 보면 투덜투덜투덜투덜 대면서 자기 일은 다 긍정적으로 해내고 있잖아, 보면.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번 저분들을 잘 닮아봅시다. 저도 잘 안 되는 영역이긴 한데 서아 덕분에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딸을 잘 낳은 것 같아요, 참. 딸이 모든 운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사산도 서아 낳고 제일 많이 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재밌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고 우리가 추적 관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람이 크네요, 진짜. 한 1, 2개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계속 점검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늘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6개월 이거는 이반은 계속 할까 싶어요, 인생에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냥 오래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뭘 저희랑만 해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